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TV를 보시면 정부 브리핑이나 뉴스 수어 통역하는 모습 다들 보셨죠? 화면 한쪽에서 손짓, 표정, 몸짓, 입모양 등등을 활용해서 수어로 농인과 세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저희 KBS 이 정오 뉴스 또 특보 시간마다 수어 통역을 제공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 방송의 날인 9월 3일부터는요 메인 뉴스인 KBS 9시 뉴스에서도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수어 통역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분의 감회도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께는 아마 얼굴은 낯이 있고 하지만 목소리를 들어본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강효경 수어 통역사를 함께 만나봅니다. 네, 강효경 수어 통역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KBS 1TV에 12시 뉴스 수어 통역하고 오신 겁니까? 네, 수어 통역 실시간 생방송으로 하고 끝나고 이제 복장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9시 뉴스도 이제 9월 3일부터 한대요. 네, 그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정말 반가운 일이죠. 제가 수어 통역사로서 일하면서 특히 이제 메인 방송인 지상파 KBS에서 그것도 메인 뉴스인 9시 뉴스에서 그러니까요. 수어 통역을 부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9월 3일부터는 그런 수어 통역이 제공된다니까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예, 방금 12시 뉴스 하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는 미리 원고를 보세요? 아니면 그냥 들으면서 바로바로 하는 겁니까? 일단 생방송이니까 들으면서 바로 하는데 이제 그 뉴스에 나올 기사들은 원고를 미리 봤습니다. 예. 아주 급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제 원고를 봤는데 그 원고를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숙지를 하고 이제 통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2005년부터 KBS 12시 낮 뉴스를 맡았는데요. 예. 벌써 15년이시네. 네, 16년 차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하나 꼭 지키고 있는 거는 꼭 수어 통역하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렇죠. 어떤 전문 용어가 나오는지 어려운 단어가 있는지 생소한 단어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도착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계속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나온 원고를 숙지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어떤 사건인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어야 제 손으로 수어가 전달됐을 때 그렇죠. 농인들이 볼 때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원고를 많이 읽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12시 뉴스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럼 수어 통역을 처음 시작하신 건 언제예요? 이제 수어 통역이라고 처음 시작한 거는 1990년대고요. 제가 교회 설교 통역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뭐 기초반 회화반을 수료한 거는 1988년. 제가 여기 이제 인터뷰 섭외를 받고 저도 알아보니까 기초반 회화반 수료한 거는 1988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어를 알고 사용한 지는 뭐 숫자로만 봐서는 이제 30년이 넘는데 그러네요. 방송 통역을 시작한 지는 KBS 낮 12시부터 했기 때문에 16년 차입니다. 기초반, 회화반을 수료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뭐예요? 어디서 개설된 어떤 강의예요? 네, 제가 수어를 배울 때는 수어 가르치는 곳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도 방송에서도 수어 통역이 거의 없다시피 뉴스 하나 정도, 예, 그 정도 수어 통역을 볼까 말까 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종교 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죠. 농인들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 봉사 목적으로 많이 배우셨는데 예.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바로 했는데요. 그 직장 가까운 곳에 선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손유희, 뭐 율동, 노래 이런 거를 좀 더 배우려는 목적으로 그 선교회에 갔다가 아이들 가르치는 네. 율동 같은 거. 네, 예. 손유희 율동 거기 프로그램 중 하나가 수어였어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이제
저한테 너무 각인이 된 거죠. 남자분이었는데 하얀 장갑을 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손으로 노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음성 언어가 아닌 그렇죠. 몸짓으로 손으로 된다는 게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로 꽂혀가지고 수어를 가르치는 곳이 어딘가 했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각장애인 협회라는 곳이 있어서 다행히 거기서 기초반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열심히 다니면서 그때 수어를 접하게 됐습니다. 청각장애인 협회에서 개설한 강좌로군요. 그 가장 전문성 있는 곳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봉사활동, 농인들이 어디 뭐 주민센터에 가서 민원을 접수하려고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농인들의 가족들이 같이 가거나 통역을 좀 수어를 아는 사람이 같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런 그렇죠. 봉사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통역다운 통역은 한참 후인. 그래서 방송 통역도 좀 이제 지금은 많이 늘어났지만 예전에는 많이 없었죠. 그 청각장애인협회 기초반 회화반을 수료하면 무슨 자격증을 줍니까? 자격증은 없고 그냥 없어요? 수료증이에요. 수료증? 네네. 또 그럼 정식 수어 통역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네, 지금은 있어요. 아, 88년 그때는 없었지만. 네, 그때는 없었어요.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민간하고 국가 공인으로 나눠지는데요. 민간은 1997년대 일기가 이제 민간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한참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국가 공인 자격 시험 제도가 돼서 지금은 그래서 1년에 한 번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그런 자격 시험이 있거든요. 그럼 강유경 통역사께서도 그 시험을 통해서 네네.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거군요. 네, 민간 공인 다 시험을 봐서 자격을 이제 획득을 했죠. 네, 우리나라의 농인이 전체 몇 명쯤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기초반 회화반 배울 때 수화책 뒷면에 우리나라의 농인들 현황이라고 하면서 그때 35만 명이 있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배울 때 1988년대 그때죠. 근데 지금도 34만, 35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청각 장애인으로 살지 않고 그냥 일반인처럼 뭐 언어 연습이나 치료나 많이 받아서 사회 통합이 잘 되신 분들은 장애인 등록을 안 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냥 장애인이 뭐 어때서 하고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막 늘어났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34만, 35만 그 정도라고 추세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상당한 숫자네요. 그렇죠. 이 수어 통역사는 그럼 몇 분 정도나 있는 겁니까? 지금 저처럼 얼굴을 내밀고 방송 통역을 하고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지만 저보다 더 많은 고수분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 아니면 농인들 곁에서 어떤 시설에서 수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사 자격증이 없어도 실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화 통역사가 몇 분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매년 시험 보는 분들이 뭐 900명, 많으면 1000명 가까이도 되고 그중에서 자격증을 획득하는 분은 적으면 뭐 200명, 많으면 300명 그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네네. 그분들은 농인이 아니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봉사의 개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직업적인 직업으로 인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젊은 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하더라고요. 방송 이외에도 이 수어 통역을 고용하고 하는 곳들이 많아졌나요? 그럼요. 이제 국가 공인 기관 같은 데도 구청이나 이런 데도 있고 요즘에는 그 자치구마다 그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나 보군요. 수어통역센터가 있어요. 수어통역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 뭐 청인 통역사와 뭐 농인 통역사 이렇게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역사의 수요는 많지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통역의 질이 이제는 통역의 질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때지요. 이 수어는 만국 공통입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나라마다. 네,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나라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어도 다 달라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한문 문화권인 중국, 일본, 한국은 비슷한 수화들이 많아요. 예, 예. 같은 문화, 공통된 그렇죠, 좀 그렇죠. 문화가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공통된 수화가 많아요. 이 수어는 그럼 누가 처음 만들었던 건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도 의사소통을 하려면 네, 몸짓, 그렇죠. 뭐 표정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어가 그렇잖아요. 많이 사용되면 살아남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 언어로 살아남은 것들로 의사소통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연결된 거고 이제는 출발은 아무래도 한국어에 맞춰서 이런 수화. 만약에 이제 돈이란 수화면은 수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그대로 본던 게 많거든요. 돈이라고 하면 수어가 어떤 수어일 것 같으세요? 돈? 네. 동그라미 아닐까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거 100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돈이에요. 그리고 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지붕 그대로. 모양 이런 거. 네. 수어를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배우신 적 없으시죠? 그래도 지금 하시잖아요. 예. 그런 연상되어지는 그 형상을 그대로 수어로 만든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집, 돈, 뭐 소, 개 이런 동물들, 뭐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은 수어, 뭐 눈, 코, 입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가리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어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이 사용되지고 그 문화에서 한국어에 맞게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반가운 일은 우리가 예전엔 수화라고 사용을 했잖아요. 수화, 수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수어라는 거는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국어와 똑같은 동등한 언어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인정을 해준 게 그렇죠. 수어거든요. 예. 그래서 수어, 수어 다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언어적인 관점에서 수어로 사용을 하자. 뭐가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수어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수화는 어찌 보면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죠. 의사소통. 수화를 나누는 것이고 네네.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수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어를 만든다기보다는 누가 만들까 궁금하시겠지만 그 수어가 필요한 이용자들,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도 표준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표준어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말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또 옛날에 어르신들이 쓰던 또 수어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또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한국 표준 수어라고 수어 사전도 만들고 해서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사전 사이트에 들어가면 단어를 치면은 수어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게 표준화된. 네네. 맨 처음 이거 배우실 때 어렵지 않았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던데 이렇게 보면. 네, 이제 방송 통역이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 앵커분들이나 연설자의 말을 그대로 그 시간 안에 빨리빨리 전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기자분들이나 앵커분들이 천천히 읽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수화가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대화하듯이 한다면 어려운 말이 나와도 이건 이렇고 설명이 가능하고 충분한 시간으로 대화가 되지만 시간 제약이 있는 뉴스 통역이나 뭐 연설 통역을 할 때는 그 시간 안에 처음과 끝을 맞춰줘야 되고 그 내용의 왜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죠. 그런데, 힘들죠. 네, 힘들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수어를 배울 때는 아까 말씀하신 거 뭐 돈, 집 이런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반부터 배우는 거고. 네, 손으로 표현되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정말 처음 1년은 정말 재밌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배우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 맞게 단어를 나열만 해도 의미가 통하거든요.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저랑 이 수어로 대화가 된다는 게 처음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통역이라는 걸 조금 느낄 때가 됐을 때는 단어의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농인분들이 제 수준에 맞춰서 그 수어를 이해를 해 주신 거예요. 당연하죠. 네, 제가 수어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어에 맞는 수어 단어 이렇게 변환만 해가지고 나열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수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농인들이 제 수어 수준에 맞춰서 이해를 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농인들이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수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컴퓨터 자판
뭐 기억은 어디에 있고 모음 안은 어디에 있고 뭐 영문은 어디에 있고 이런 거 다 외웠다고 해서 막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연습을 해야죠. 그렇죠. 수어도 마찬가지예요. 어. 수어 단어를 열심히 외웠어도 제가 사용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은 익숙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농인들이 제가 수화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수어를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인데 농인들이 제 수어를 봤을 때 그거를 제가 원하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느냐. 정확하게 네, 전달이 되느냐. 전달이 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자판 연습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연습을 하고 농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제가 연습을 계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도 이제 공인 자격 시험 예, 얘기도 예. 나왔지만 시험에서 그런 능력을 측정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의 자격증들은 이런 통역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자격증을 드립니다. 인정을 합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어 통역사만큼은 이제 통역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이 됐으니까 네. 이런 자격을 줍니다. 이제부터 더 노력하세요. 네. 네. 그래서 통역사마다 수어하는 표현도 다르고 그런 게 참 어렵기도 하고 어떤 언어든지 반복 연습이 예, 제일 예. 중요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뻔한 일이지만 그 뻔한 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참 그 반복적인 연습. 그래서 수어 통역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줄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이 말씀이죠. 이게 손 숫자인데 네. 손을 제일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TV 화면에도 봐도 손뿐이 아니에요. 표정도 막 일그러뜨리기도 하고 네. 입으로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고 네,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잘 보신 것 같아요. 보통 수어에 관심이 있으면 수어는 손짓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손에만 집중해서 손만 보세요. 그런데 손만 보면은 그 수어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청인들이 대화를 하려면은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농인들과 수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눈을 보면 손까지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얼굴 표정과 몸짓과 이 손짓을 다 보기 때문에 손만 집중해서 보시지 마시고 얼굴 표정 일그러지는 거 아니 몸이 이쪽으로 뭐 방향이 틀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해하는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달해야 할 내용을 반드시 몸짓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 이런 게 있어요? 뭐 글쎄요 그런 건 없지만 아니면 좀 의미가 표정을 꼭 일그러뜨려야 하는 것 이런 게 있어요? 그 표정도 좀 과하면 지나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수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른손 주먹을 쥐어보세요. 예. 거기에 새끼손가락만 한번 펴보세요. 예. 그 새끼손가락을 턱에 한번 대보세요. 예. 이게 괜찮다라는 수화예요. 그런데 제 얼굴 표정이 아무 표정 없이 괜찮다 하면 그 느낌이 그거보다는 좀 웃으면서 그렇죠. 웃음이 하면 정말 괜찮아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찡그러뜨리면서 이 수화를 한다면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뭔가 이게 공감이 안 되구나 이런 표정을 알 수 있잖아요. 손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예. 얼굴 표정으로 이 괜찮다 하나가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할 때는 화났으면서도 괜찮은 척 할 때 그렇죠. 괜찮다니까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거군요. 그거. 네,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의미가 달라지고 또 손 모양은 같지만 약간 복싱하는 것처럼 양손 주먹을 한번 접으시겠어요? 예. 이 주먹을 왼손 주먹 위에 오른손 주먹을 올려놔 보세요. 예. 탁탁 쳐보세요. 예. 이게 어떤 수화일까요? 뭘까요? 뭔가를 망치질하면서 만들다라는 만들다. 수어거든요. 네. 근데 이 손 모양 그대로 손목에 갖다 대요. 예. 똑같이 탁탁 치면은 얘는 의미가 달라져요. 손 모양은 안 변하잖아요. 근데 위치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다라는 수어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다. 네. 무엇을 하다. 네. 근데 조금 더 올라가서 팔꿈치. 예. 위치가 또 달라졌죠. 예. 손의 모양은 변하지 않았죠. 근데 의미는 달라져요. 예. 수고하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요. 네. 이건 잘 보이게 하려면 몸을 좀 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농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잘 보이게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수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어 나열한 거는 예를 들면
나는 집에 있고 엄마는 집 밖에 있다. 이런 문장을 통역을 한다면 나는 집에 있고 엄마는 집 밖에 있다. 그러니까 단어대로 수어를 예.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농인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일단 공간을 잡아줘야 돼요. 나는 그걸 먼저 하는 게 집이라는 공간을 먼저 잡고 예. 나는 여기, 엄마는 여기. 그럼 수어도 간결하고 의미도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농인들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림처럼 보여줘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살아나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그게 또 어려운 일이고요. 모든 단어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수어로? 시간만 주어진다면 표현을 할 수 있죠. 설명을 제가 하든 궁금한 거예요. 좀. 그림을 보여주든. 코로나19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코로나19 하면 뉴스에서 많이 화면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죠? 돌기 막 솟아있는 그렇죠.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 바이러스 돌기. 네. 예. 코로나의 C, 돌기의 모양을 합쳐서 이렇게. 씨 위에 돌기 네. 두 손으로. 네. 그 모양을 하면 코로나인 거예요. 이거는 전에 없던 말이잖아요. 그게 새로 만든 신조어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돌기고 C를 이렇게 그게 한다. 그 모양이 코로나19라는 거를 누가 정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나 수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예. C라고만 표현할까? 예. 아니면 벌레, 바이러스라는 수화만 예. 할까? 예. 근데 눈으로 시각적인 그러니까 게 제 말씀 중요하다고 알겠는데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 통역하시는 분이나 수어를 쓰시는 분들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의는 하지 않는데 쓰다 보면은 그 그림으로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들. 제가 코로나를 혼자 이렇게 C자만 쓴다고 해서 농인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돌기 모양과 이 모양을 하면 더 그 그림을 봤기 때문에 예. 더 코로나 이미지가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누군가는 최초로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농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점점 퍼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디선가 나와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두 가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바이러스가 번졌다. 맨 처음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C자 해놓고 바이러스 하고. 우리 강효경 통역사의 경우는 12시 뉴스를 매일매일 통역하잖아요. 네네.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중국을 먼저 표현을 해주고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해주고 그때는 수화가 없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는 말은 있으니까 네, 벌레 바이러스라는 수어는 있거든요. 그 수어를 해주고 이름이 코로나라고 돼 있을 때도 그때는 이제 지문자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라고 써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손으로 써주는 거군요. 네네. 기역, 니은, 아야어야 다 있거든요. 그거 코로나라고 써줘야 돼요.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올 때는. 네네. 그랬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뭔가 모양이 이 수화를 더 많이 쓰는 그리고 공감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공감이 안 되면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들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도 존재론적 권해에 대한 형이상학적 표현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 고수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어려운 말을 쉽게 말하죠.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좋아해요. 전문가들 이렇게 초대돼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전문 용어를 써갖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정말 통역 어렵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런 얘기로군요. 참 이제 9시 뉴스도 직접 맡게 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연락 온 바는 없고 9월 3일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제 KBS가 시작을 하면 다른 방송사에 영향을 주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KBS 9시 뉴스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다른 방송사 메인 뉴스에도 수어 통역이 제공된다면 그만큼 농인들이 정보를 받던 한두 개뿐이었던 거를 이제 3, 4개, 10개 그렇죠. 정보의 접근성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인들에게도 좋고 또 수어 통역사도 좀
각성을 하고 수어의 이제 질을 높여야죠. 그런데 신경 써야 뉴스 된다고 또 일부 교양, 네. 뭐 보도 프로그램 이런 경우들은 봤는데 사실 예능 프로라든지 이런 거 수어 통역은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조금 유명해진 게 예능 때문에 오. 청인들이 좀 많이 알아봐 주세요. 전에는 제가 뉴스 어떤 수어 프로 통역을 하신 적이 하니까, 있어요? 네, 뉴스 수어 통역을 하니까 이제 통역사분들이나 이제 농인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알아보시지만 예능에서 먹방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분들 되게 맛있게 드시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수어 통역을 했었어요. 좀 오랫동안. 근데 그 이제 쌈을 싸 먹거나 그 막 이제 오물오물 하거나 그런 거를 제가 조금 실감나게 했더니 많은 청인분들이 그래요. 네,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예능 프로 중에도 그렇게 수어 통역을 꾸준히 하고 있는 프로들이 여럿 있습니까? 네, 여럿 있는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수어 통역을 하는 그 법적으로 방송에 수어 통역을 하는 그 시간이 한 5%로 총 방송 시간의 5%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5% 이상 하라고. 그런데 많은 방송사들이 딱 그 법적인 한선 5%까지. 5%만 하고 또 수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수어를 넣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9시 뉴스에 수어 통역 넣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에 수어 통역을 넣어야 되는데 새벽 시간에 그렇죠. 뜬금없는 프로그램에 그렇죠. 수어 통역을 넣거나 그냥 5%만 때우려고. 네, 수어 통역이 제공이 많이 되어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지금 필요한 건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그게 1번이겠죠. 네. 그게 1번 그중에 뉴스고. 네. 그래서 네, 뉴스가 지금 많이 알겠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유경 통역사 앞으로 꿈 목표가 있다면? 뭐 강효경 수어 통역사 하면 짱이야. 최고야. 네.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싶고요. 예. 제 이름이 나왔을 때 통역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 듣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통역사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의 세계 공부했네요. 강효경 통역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